56세 박은주는 양평 별장에서 매주 이틀씩 하우스키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 카페 폐업까지 겪고 나니 일은 정직하다는 믿음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비 내리는 날 별장 주인 장도연이 서재에서 붉은 케이스를 꺼내 보여줬어요. 붉은 레이스 잠옷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이라고 했죠. 혹시 여기에 편지 같은 걸 넣어두곤 하셨나요? 은주가 레이스 가장자리에 이상한 봉제선을 발견하며 물었을 때 도연은 당황했어요.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일이라니.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별장에서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조카 서연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판단력이 흐려진 삼촌이라며 성년후견 신청을 했고 커뮤니티에는 스캔들 소문이 퍼졌습니다. CCTV에는 은주가 금고를 만지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까지 등장했어요. 과연 붉은 레이스 안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하는 걸까요? 양평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별장에서 박은주는 오늘도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56세가 된 지금까지 결혼과 이혼, 직장, 폐업을 지나오며 일은 정직하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매주 이틀씩 이곳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하는 게 은주의 전부였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차 좀 드시겠습니까? 보이차에 인삼 한 조각 넣어드릴게요. 은주가 주인인 장도연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68세인 도연은 은퇴한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고유한 성품의 말수가 적었지만 항상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괜찮습니다. 일 마치고 마실게요. 도연은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오래된 카세트 데크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에 녹음본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청소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은 외롭다. 나도 외롭다. 그런데 우리의 외로움은 모양이 다르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학자의 고유한 외로움이었고 은주는 생활인의 바쁜 외로움이었어요.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서재를 둘러보며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LP와 시집이 가득한 공간이었는데 그중 붉은 상자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어요. 선생님, 저 붉은 상자는 건드리지 말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건 괜찮습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도연의 대답에는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원래라면 오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런 날씨에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비가 너무 심해서 도연이 걱정스럽게 제안했어요. 괜찮습니다. 버스 시간만 맞추면. 아니에요. 안전이 우선이죠. 게스트룸 준비해 드릴게요. 도연의 배려에 은주는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도연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주 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이전에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는데 문을 닫게 됐거든요. 힘드셨겠어요. 그냥 살아야죠. 아들도 있고. 은주의 간단한 대답에 도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카세트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게스트룸에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 집에는 뭔가 슬픈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도연 선생님의 외로움이 벽에 배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비가 거세진 다음 날, 도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은주가 청소를 하며 물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도연은 망설이더니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붉은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은주 씨, 혹시 이런 소재 관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연이 케이스를 열자 붉은 레이스 잠옷이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에 정교한 레이스 장식이 달린 옷이었습니다. 아, 레이스군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 아내가 생전에 즐겨 입던 겁니다. 오늘이 기일이라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그제야 오늘이 왜 도연이 평소와 달랐는지 이해했습니다. 세탁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소재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잠옷을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레이스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봉제선이 원래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나요? 이중요? 네, 여기 보세요. 옛날 봉제선이 덧댄 흔적이 있어요. 은주가 가리킨 부분을 도연이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누군가 나중에 손바느질로 덧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편지 같은 걸 넣어두곤 하셨나요? 그럴 리가. 아내는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도연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거실로 내려가서 자세히 봐요.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왔어요. 도연이 와인을 따라 주었고 카세트 데크에서는 동백아가씨 오르간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레드레이스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분명히 나중에 누군가 손으로 박은 흔적이에요. 아내가 언제? 도연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일이라니. 아마 선생님 모르게 뭔가 숨겨두신 것 같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편지나 작은 선물 같은 거 아닐까요? 기념일 깜짝 선물 준비하듯이.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은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사람과. 심장이 오래된 자물쇠처럼 덜컥 열린다. 기일이라는 슬픈 날인데도 도연과 함께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니, 편안함을 넘어서 뭔가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주 씨, 네, 오늘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은주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야말로 이런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붉은 레이스에 숨겨진 비밀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새로운 감정이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틀날부터 도연은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어요. 은주 씨, 여기선 사장님 대신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이름으로도 괜찮고요. 그럼, 장 선생님. 은주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어요. 선생님도 빼고 그냥 도연이라고 해주세요. 아, 그건 좀. 은주는 당황했어요. 아무리 편하게 지내자고 해도 나이 차이도 있고 고용 관계이기도 했거든요. 별장 살림을 함께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작은 공동체가 되어 갔어요. 빨래는 마당의 빨랫줄에 너는 일부터 시작해서 점심은 무쇠솥에 누룽지를 끓이고 단무지를 곁들였습니다. 은주 씨가 끓인 둥굴레차가 정말 맛있네요. 도연이 은주의 하르방 머그에 담긴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별거 아닌데요. 그냥 우리 집 방식이에요. 은주는 수줍게 웃었어요. 누군가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붉은 레이스의 이중 봉제선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은주는 도연 몰래 수선집에 들러 물어봤습니다. 어머, 이거 8090년대에 유행한 숨은 안감 표시예요. 수선집 주인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숨은 안감이요? 네, 편지나 얇은 스카프 같은 걸 넣어 다니던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비밀스러운 걸 보관할 때 많이 썼죠.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날 저녁 은주는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아내분이 남긴 게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 남긴 게요? 레이스 안감에 편지나 작은 물건을 숨겨둔 것 같아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면 괜찮아요. 과거가 흔들리면 현재도 흔들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야겠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붉은 레이스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봉제선 안쪽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같이 뜯어봐요.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둘 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은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도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맑게 갠 주말, 검은 승용차가 별장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정갈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장서연은 도연의 조카이자 가문의 실무를 맡아온 인물이었어요. 법학을 전공해서 송사 경험도 풍부했죠. 그냥 안부 차들렀어요. 하우스키퍼 분도 계시네요. 서연의 시선이 은주에게 향했어요. 친근한 척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삼촌, 저분과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 보여서요. 서연이 본론을 꺼냈어요. 차가운 미소 뒤로 송사 경험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혼자 지내시는 삼촌이 여자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삼촌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오해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연은 은주를 힐끔 보며 말했어요. 암시하는 바가 분명했죠. 그날 저녁 서연이 떠난 후 양평 커뮤니티 단톡방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은퇴 교수와 하우스키퍼 스캔들. 요즘 그런 일 많다던데. 나이 들어서도 조심해야지. 도연은 은주에게 미안해했어요. 이런 소문까지 번질 줄은.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도연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붉은 레이스의 봉제선은 확인해 봐야죠. 아내분이 남긴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 같이 뜯어볼까요? 두 사람이 붉은 레이스를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봉제선을 뜯기 시작할 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죠? 도연이 나가보니 관리소장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A사 용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관리소장이 내민 것은 CCTV 캡처 화면이었어요. 밤늦게 은주가 뭔가를 만지는 장면처럼 보이는 정지 화면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우스키퍼분이 금고를 만지는 것 같은데요. 은주가 황급히 나와서 사진을 봤어요. 이건 왜곡이에요. 저는 서랍 손잡이만 닦았는데 CCTV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관리소장의 말에 은주는 억울했어요. 분명히 청소하다가 서랍 손잡이를 닦은 것뿐인데 각도 때문에 다르게 보인 거였습니다. 누가 이런 걸 요청했죠? 도연이 예리하게 물었어요. 그건 여러 주민들이 걱정해서. 관리소장은 얼버무렸지만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서연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은주는 생각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밀고 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서연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한 거였습니다. 고모부의 판단력이 흐려져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요. 변호사가 도연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도연은 분노했지만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증거로 제출된 것은 도연이 와인을 마시며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과 은주의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은주가 억울해했어요. 법원은 영상을 증거로 봅니다. 관리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은주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도연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선생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싫어요. 별장을 떠나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도연은 빈 드레스룸에서 붉은 레이스를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지난 세월, 너를 잃은 자리에서 다른 봄이 오고 있는데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지? 소문은 서울까지 번졌어요. 대학 동문회 카페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도연 교수님이 하우스키퍼와 나이 들어서도 그런 일이. 서연은 한 발 더 나아가 별장 매각 공고를 냈어요. 현금화하셔야죠, 삼촌. 이런 상황에서는 내 재산을 왜 내가 처분해? 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가 관리해야 하니까요.
서연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도연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죠.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도연이 모든 걸 잃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은주 씨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건 저의 일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 있는 한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어요. 붉은 레이스의 비밀을 밝혀내고 서연의 음모를 폭로하겠다고. 도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거든요. 은주는 수선집에서 나온 단서를 붙잡고 봉제선을 끝까지 해체하기로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어내니 정말로 뭔가 나왔어요. 얇은 편지 한 장과 카세트 테이프 조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도연의 아내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누군가 당신을 다시 웃게 한다면 미루지 말고 잡아줘요. 이 별장은 언젠가 서재 살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곳으로.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카세트 조각의 라벨에는 J. D.에게 1997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는 도연이 늘 틀던 카세트를 모두 모아서 음향기사에게 디지털 복원을 부탁했어요. 혹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복원된 파일을 받았어요. 테이프 속에는 도연의 아내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의 당신에게 내가 없는 날에도 사랑을.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파일을 건넸어요. 선생님, 이건 고인이 남긴 허락이에요. 도연의 눈가가 젖었어요. 아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생각해뒀다니. 하지만 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의 음모도 밝혀내야 했거든요. 관리소장의 눈치를 살피며 출입 기록과 CCTV 백업 시간을 대조해 봤어요. 분명히 편집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은주가 발견한 건 CCTV 녹화 시간의 불일치였어요. 분명히 누군가 편집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휴대폰으로 우연히 찍힌 장면이었는데 관리소장이 서연에게서 현금성 봉투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은주는 도연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편지 원본, 디지털 복원 음성, 관리소장과 서연의 금전 수수 영상, 그리고 재단 통장 불법 인출 내역까지. 후견이 아니라 강압과 사기죠. 도연도 이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서연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던 거죠. 은주 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이 모든 걸 밝혀내야 해요. 은주는 마음속에서 오래된 죄책감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행동할 때였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서연, 관리소장, 도현, 은주가 마주 앉았어요. 삼촌은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 여성은.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은주가 말을 끊었어요. 잠깐요. 은주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차례로 테이블에 놓았어요. 편지 원본과 디지털 복원 음성, 관리소장과 서연의 금전 수수 영상, 그리고 재단 통장 불법 인출 내역까지.
후견이 아니라 강압과 사기죠.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고인의 유언 취지와 반대되는 매각 압박, 그리고 재단 자금 유용. 성년 후견은 피보호자 이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은주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이에요.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온전합니다. 내 선택으로 이 별장을 서재살롱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은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박은주 씨는 여기에 첫 번째 큐레이터가 될 겁니다. 조정위원이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청인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서연은 굳어진 얼굴로 자리를 떴어요. 관리소장은 금전 수수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밖에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함께 싸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은주는 마음속에서 오래된 죄책감과 두려움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선택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선생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장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만들어갈 서재 살롱을 상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2달 후 별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입구에는 양평 책마루 살롱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7080 포크 공연이 열렸고 일요일에는 독서회가 진행되었어요. 도연의 서재가 사람들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도연의 아내가 남긴 글 한 줄이 예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사랑은 계속된다. 형태만 달라질 뿐. 은주는 이제 정식으로 이곳의 큐레이터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어요. 하우스키퍼에서 문화기획자로 변신한 거죠. 어느 날 오후 은주의 아들 진수가 별장을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의 자리라면 난 응원할게. 진수는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었어요. 고마워, 진수야. 은주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연과 은주는 테라스에 앉아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어요. 와인 2잔과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강물 위로 번지는 노을이 어우러졌습니다. 은주 씨, 우리 별밤에 사연 보낼까요? 다시 시작해도 되냐고. 도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선생님.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늦은 사랑은 늦어서 더 선명했고 두 사람은 오늘의 용기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별장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주처럼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계획된 방해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은주는 단순한 청소일로 시작해서 자신만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양평 별장이 책마루 살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역전과 희망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전해줄 거예요.